오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청문회 9대 그룹 총수들이 동시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총수들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우리은행이 주가가 올라도 내려도 고민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정부 보유 지분을 사갈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주가가 내리면 그만큼 공적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마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대출은 여전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이 기존 하이브리드 시장의 오랜 강자였던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제치고 미국에서 연비 1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 9명이 동시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재벌 총수들은 모두 대가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롯데, SK, 한진, 하나그룹 회장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혀 전경련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구본무 LG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경련이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 건 아닌가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거듭 전경련 해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자 제 입장에서 해체를 꺼낼 자격은 없다라면서 탈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하 의원이 연이어 전경련 탈퇴 의사에 동의하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묻자 의사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경련 연간 운영 예산은 400억 원 정도로 이 중 삼성을 포함한 5대 그룹이 내는 회비가 약 200억 원입니다. 삼성이 탈퇴하면 전경련의 위상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안민석 의원이 전경련 해체를 반대하면 손을 들어달라라는 말에 신동빈, 구본무, 김승현, 정몽구, 조양호 회장 등 5명이 손을 들어 해체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는 이재용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질문의 90% 가까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전략실은 해체해야 한다라는 말에 이 부회장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도 있으셨고 질문 중에 미래전략실에 관해서 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걸 느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없애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최순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이 부회장은 양사의 합병이 저의 경영권 승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합병에 관한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독대가 있었을 때는 이미 주총도 끝났고 합병이 된 뒤의 일이라 합병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은 당시 정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지원 결정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 추궁이 집요하게 이어졌지만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의 재벌 총수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청문회는 미르 또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미르 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우선 신동빈, 최태원, 구본무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대가성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요청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면서 강제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짚어주시죠. 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요구였다고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 회장은 처음에는 조 수석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조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말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한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최 씨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9대 기업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이 최순실 게이트 첫 청문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 51% 중 약 30%를 매각하는 데 성공한 이후 자녀 지분 21%를 언제 매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가는 공적자금 회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자녀 지분만큼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값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오르면 정부는 매각하고 싶겠지만 투자자가 없고 반대로 주가가 기대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매각에 나설 수도 없는 주가 딜레마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한 데는 여러 투자자가 가격 부담을 나누는 과점 주주 방식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은 그동안 주가에 발목을 잡혀왔습니다. 정부의 민영화 3대 원칙 중 공적자금 회수 국대화와 빠른 민영화가 충돌한 탓입니다. 연초 8,000원대 머물던 우리은행의 낮은 주가로는 공적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정부 입장에서 매각에 나서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 설명회로 주가는 차츰 올랐고 이는 반대로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빠른 민영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투자자에게 30%의 지분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국 빠른 민영화를 위해 공적자금 회수는 뒤로 미뤄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녀 지분이 공적자금 회수 용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지분 매각 때는 주가 딜레마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야 정부는 매각에 나설 수 있지만 나서는 투자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지난 예비 입찰 때만 해도 20곳 가까운 투자자가 몰렸지만 이후 주가가 13,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절반가량이 본입찰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주가만 해도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자금 회수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보 자녀 지분 약 21%를 주당 15,000원 가까운 가격에 팔아야 하지만 현재 주가는 13,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경기 불안과 초저금리 기조에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 예적금은 물론 보통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상한선인 27%대 고금리 대출 비중을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1년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07%, 정기적금 평균금리는 2.68%입니다. 정기예금은 지난해에 비해 0.09%포인트, 정기적금은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SBI저축은행은 최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췄고 현대저축은행도 지난 10월부터 일부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0.05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축은행 보통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플러스 보통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다소 낮춰도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다 보니 지난 10월 기준 예금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은 저축은행 예금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고 수신잔액은 증가하는데도 일부 저축은행은 여전히 고금리 대출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부실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저축은행의 27%대 고금리 대출 비중을 보면 OSB저축은행은 약 86%에 달하며 HK저축은행이 약 75%, OK저축은행이 71% 등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 중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더 악화되고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도 오르기 시작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저축은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현대차의 친환경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미국에서 연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시장의 오랜 강자였던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누르고 연비를 앞세운 친환경 모델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미국에서 연비 제왕에 올랐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미국 복합 연비는 58mpg. mpg는 미국의 연비단입니다. 기존 미국 시장에서 연비 1위였던 도요타 신형 프리우스의 복합 연비는 56mpg. 현대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고연비의 대명사 도요타 신형 프리우스를 꺾은 겁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종을 통틀어 최고의 연비입니다. 순수 국내 하이브리드 독자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이 친환경차 종주국인 일본의 대표업체 도요타를 연비 기술력에서 제친 셈입니다. 프리우스는 지난 1990년대 말 2세대 출시부터 괴물 연비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한 차종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연비뿐 아니라 주행 성능에서도 프리우스를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최고 출력은 141마력, 프리우스의 122마력보다 힘에서도 앞섭니다. 또한 정지 상태에서도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제로백은 10.4초로 프리우스보다 초반 가속 성능도 뛰어납니다. 현대차는 내년 초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미국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웨어러블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시장 점유율과 출하량이 작년보다 2배 늘었는데요. 지난 11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기어 S3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애플은 시장 점유율이 급감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출시한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워치 기어 S3. 영국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품절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1일 출시된 이후 열흘 만에 2만 5천 대가 팔리는 등 초기 반응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의 피트니스 밴드인 기어 P2도 지난 6월 출시된 이후 국내 판매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세계 웨어러블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시장 점유율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2.4%에서 올해 3분기 4.5%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출하량도 50만 대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사은품으로 기어 P2와 아이콘 X를 곁들여 제공한 결과 웨어러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핏빗, 샤오미, 가민, 애플에 이어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상위 5개 회사 중 애플은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이 나홀로 추락해 2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출하량도 390만 대에서 110만 대로 급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연말 연초면 금융권에 감원 칼바람이 몰아치곤 했죠. 올해도 은행권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감원 한파가 어김없이 들이닥쳤는데요.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 카드업계는 한 발 비켜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최근 연달아 희망퇴직을 시행하거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외에 만 45세 이상 일반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NH농협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0여 명이 넘는 직원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한 SC제일은행도 올 연말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추진할 계획이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년 초 통상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권에서 1,450여 명의 직원이 줄어들었는데, 연말 추가 희망퇴직이 끝나면 감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화된 저금리와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큰 보험업계도 감원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AIA생명이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고,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지난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벌써 2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까지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시행한 카드업계는 잠잠합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실적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봤지만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한 데다 카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오는 9일 수서고속철도 SRT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수서, 동탄, 평택 지역은 새 철도 역사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그러나 9일부터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를 이용하면 동탄서 수서역까지 15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SRT가 지난 2011년 첫 삽을 뜬 지 5년 만에 오는 9일 개통합니다. SRT로 18분이면 수서역에서 평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을 출발해 경기도 동탄과 평택을 거친 SRT는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대도시를 지납니다. SRT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SRT 정차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SRT 호재에 대한 기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RT 역세권 부동산 시장에 당장 호재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미 SRT 이슈가 분양가에 선반영된 데다 1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경기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개통 직전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는 좀 달리 개통 효과는 당장에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회복되는 시점의 경우 교통지역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강남과 경기 남부권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동탄과 평택을 배드타운으로 삼으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13 부동산 대책에서 비켜난 평택이 강남과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시간을 두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체 세출 예산의 3분의 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합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9조 6,616억 원 중 68%를 상반기에 쓰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1분기에 전체의 36.3%인 123조 4,059억 원을, 2분기에 31.7%인 107조 5,085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이어 3분기에 19.5%, 4분기에 12.5% 등이 하반기에 배정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 간접자본 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176곳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 등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닥쳤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된 제조 중소기업이 1년 새 20곳이나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들이 조선, 전자,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부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16년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인 CD 등급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176곳으로 작년보다 한 곳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상장사도 2곳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77곳이었던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2012년 97곳, 2013년 112곳, 2014년 129곳 등 5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주가는 전날보다 3.61% 상승한 25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국제강은 13.73% 뛰었고 세아제강은 6.18%, 대한제강은 5.78%, 고려아연은 3.15% 올랐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0.95%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철강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어제 이탈리아의 개헌안 투표가 부결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이 덕분에 철광석, 석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철강 제품 가격도 함께 뛰어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LG화학이 3.86%, 롯데케미칼 4.94% 오르는 등 일부 정유화학주가 상승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또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만큼 산업용 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철강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돈이 분기 기준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 여행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에 그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배추값이 전달보다 44.7% 내렸고 무와 호박의 가격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전국 성인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 레미안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하루 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대구 영하 3도 등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더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겨울의 세 번째 절기 대설인데요. 절기답게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 눈 또는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눈이 쌓이거나 내린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서쪽 지방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높아지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오후에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동쪽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도 약해진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기압골이 지나겠고요. 남쪽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낮 기온은 서울 7도가 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에도 비나 눈이 오겠지만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습니다. 전북과 경북 북부에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도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에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보기 힘든 9개 그룹 재벌 총수들이 모두 출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정조사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컸는데요.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정경유착 의혹을 제대로 파헤쳤는지는 의문입니다. 생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